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관세 유예안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오후장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험, 코로나, 엔터 여러 가지 섹터들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제가 시장에서 A컷이라고 뽑은 순간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을 다시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Well,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very big announcement today. It has to do with nuclear energy and other things. And this is all nuclear. It's a hot industry. It's a brilliant industry. You have to do it right. It's become very safe and environmental, yes, 100%. It's phase one, very big phase, very important phase. 네, 원전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는 또 다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5월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 예고를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일부터 5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유럽과의 통화를 하고 7월 9일까지 협상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너지 동맹은 계속해서 강화하지만 교역은 압박하는 수준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요, 저희가 4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 그리고 고농축, 고성능 우라늄 지급을 전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신규 원전 허가의 시간을 기존보다 훨씬 더 단축을 하고요. 원전에 대한 연장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토지 안에 원전을 건립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골자는요,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규제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회복해서 친산업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원전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4가지 국가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무려 이번 달에만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었습니다. 5월 14일 덴마크에서는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벨기에에서 또 5월 19일에는 독일에서 원전 안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요, 기존 입장을 좀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 가장 최근에 스웨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받는 가운데 AI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원전과 전력 수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현재 원자력이 전략적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원자력에 관련된 그러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철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후보들의 발언들이 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재생 에너지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나 원전이 유망한 수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력한 후보들 3명이 모두 다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원전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많은 국가들 중에 왜 우리나라를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들썩이는 걸까요? 우선 글로벌 주요 원전 건설 기관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봤을 때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기간을 보게 됐을 때 초기 예상 건설 기간과 건설 지원 기간을 같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원전을 짓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신규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원전을 짓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납기를 지키고 있는 신뢰받는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네, 특히나 팀 코리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MPT 스탬프를 2026년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MPT 스탬프는요. 미국에 수출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자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시에 추가 인증 없이 절차를 12개월까지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 리스크를 좀 더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히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계 대응력이요. 통합 설계 기술력으로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리카의 주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세계 최초로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과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사업에 협력을 나서고 있는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협업을 하게 됐을 때 기술과 인증 그리고 실적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굉장히 퍼펙트한 그런 팀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요. 5월 들어서 참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선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 레벨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더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열어둘만 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요. 원팀 코리아와 함께 세계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원전의 르네상스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시 구간을 지나고는 이 시점에 우리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확실히 원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 넘는 1.3% 넘는 상승 탄력을 두 지수 모두 받아가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코스피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패턴을 그래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630선 고점 이후에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2627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대 상승하면서 그래도 수급이 들어왔구나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2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오늘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이 모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1,80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에 매도 우위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10시 기점으로 해서 매수 우위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
확인되고 있고 1,40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750억 원,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750억 원. 이 양 주체가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조금은 움직임 크게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1% 강세로 조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간 IRA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위축이 됐었던 2차 전지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반등 흐름 올라와 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면 역시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대 강세,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던 모습이라서 2%대 또 5.9%, 2% 그리고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비만 치료제 흐름이 괜찮았는데 펩트론도 역시나 6%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I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측에서 2028년에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유리기판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기판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PI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바로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지금은 소폭 지금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굉장히 기대감을 모아갔다라는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한가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V원텍입니다. 오늘 역시나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인 시스콘 로보틱스 측에서 이 로봇계 노벨상이라고 평가되는 이 차페크상에서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들 받아가면서 오늘 강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시스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기대감들 로봇주들 전방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2분기 호실적을 좀 전망을 하면서 영향받아갔던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KB증권에서 그동안 폴란드라던가 루마니아에서 이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던 상황인데 K2 전차 차질 없이 수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들 유입되던 모습입니다. 마감장까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집중적인 뷰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S&P 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원전 산업의 흐름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K원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의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철회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제 친원전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유럽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투심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쉽게 꺾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을 완벽하게 뭔가 딱 정해져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3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하니 마니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수혜를 볼 것이냐. 그럼 금요일 날 뭐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질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까지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인프라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과도기 속에서도 원전은 좀 그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는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라서 제가 봤을 땐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네.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꺾이는 그런 과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뭐 어떤 원전이라던가 뭐 몇 기를 건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못 한다던가 이러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미국의 이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국내 주식들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 순간 과도기 구간에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정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원전 밸류 체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에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다 참 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프랑스라던가 유럽 국가들의 원전 기술력도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가능성, K 원전 기술력에 대한 것을 입증했지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그들끼리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술력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데 지분 투자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관계성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SMR 시공이라던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건설은 주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삼성물산은 그동안 주가 못 오르다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인적 분할 소식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SMR에 대한 가능성도 좀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실제적으로 미국과 어떤 직접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실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한전 KPS 이런 쪽이 좀 관련성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진짜로 미국에서 원전 지을 때 실제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외에 이제 설계라던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한전기술, 그 다음에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보시고 그 안에 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주라고 불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거나 이런 쪽들이 대부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짓는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의 행정 서명을 보게 된다면 10기 대형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 또 시장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옆에 짓기도 편하고 어쨌든 사용하기가 토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SMR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거의 단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핵심 설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로라던가 내부 구조물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기술 개발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BHI 같은 경우도 SMR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데 이런 원자로라던가 내부 구조물이 아니라 열 교환과 관련된 그런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SMR 설계랑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공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부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전기술은 주가는 부각받지 못하고 있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 하죠. 유지 보수라던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미국의 그 홀텍이라는 기업과 뭔가 협력을 해서 원전 설계랑 제조를 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이랑 뭔가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뭐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이런 쪽에 지분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클로랑 뭔가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대건설처럼 이 기업과 미국과 뭔가 같이 해야지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도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좀 같은 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과 뭔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전기술 주가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한전기술 차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진짜 박스권을 네.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걸까요? 이게 네.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MR과 가스 터빈의 연결고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네. 어쨌든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데 그 옆에다가 지금 ES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서 지금 쓰는 게 사실 그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옆에다가 ESS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거에 네. 대한 대안으로 이제 SMR이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과거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도 같은 네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SS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태양열이든 뭐 풍력이든 뭐 어떤 산화물 연료 전지든 가스 터빈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붙이자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보면은 BHI랑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가스 터빈 관련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천억 가량에 대한 수주 공시도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한전기술이랑 한전 KPS 주가 왜 이러냐면 네. 사실 이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수주를 따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체코 이후에 뭔가 없잖아요.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뚜렷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자기 회사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있는데 한전기술은 사실 이거 말고 설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차별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SMR이라던가 원전 신규 수주가 나오면은 네. 한전기술이 주가 좀 오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다 할 만한 수주라는 뉴스가 나와야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원전 10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국내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좀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시점을 논하기에는 좀 네. 이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인데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은 이것도 다시
그러니까 백지가 될 수가 만약에 또 있어요. 상대 측이 네. 된다면 또,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시점을 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지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주도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원전을 짓는데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이 수주를 얼마나 받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하청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뭐 이런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그걸 사용해서 원자로를 짓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점을 논한다는 건 사실 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점보다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선반영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들어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원전주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이거는 중장기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네, 보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항상 있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현대로템이라던가 이런 종목 보시면은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대표적인 섹터는 조그마한 악재성 뉴스, 약간 이건 악재는 아닌데 약간 뉴스가 나오면 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갑자기 원전도 미국에서 뭐 있는 애들만 가능해 네. 이래 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충격을 좀 받겠죠. 그런 식으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좀 사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성장할 산업은 맞아요, 당분간. 근데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한 뭔가 나오면은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 시세가 덜 나온 후속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나는 원전주 그냥 계속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장주 사시는 게 맞거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BHI 사시는 게 맞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제 계측키를 담당하고 있는 우진이라던가 우진엔텍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그 원전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되시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엄청 적지는 않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제한적이니까 몇 가지를 담는다라고 보게 됐을 때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고민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관련주라고 해서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면은 아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섹터 네.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원전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지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삼성물산이라던가 미국 어떤 기업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특히나 현대건설이라던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계라던가 수주를 기대를 한다면 설계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과 연결이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좋지 그냥 단순하게 테마에 올라탄 종목군들은 잘못 따라가셨다가 네. 오히려 좀 큰 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 본부장님, 근데 제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단기 고점 부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추격하려면요 비중을 최소화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네.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35,000원 밑으로는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나는 포모 때문에 나 진짜 원전 때문에 답답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던가 우진엔텍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고 BHI도 저는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대장주들을 보시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는 좀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 원전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부장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오늘은 원화 절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먼저 절상은 끈을 절, 윗상자를 써서 위로 끊어 올린다. 즉 가치를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환율이나 화폐 가치가 절상된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1달러에 1,400원이던 환율이 1,300원으로 바뀌면 원화가 절상, 달러가 절하된 겁니다. 즉, 원화가 절상되었다는 것은 원화의 힘이 강해져서 같은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원화 절상을 원할까요? 바로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죠. 원화가 약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더 싸게 팔려 미국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해지는데요. 원화가 절상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면 수입품 가격이 저렴해져서 미국 내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나 적정 환율 수준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도 원화가 경제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게 약세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미국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등 대외 요인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올릴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즉,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처럼 달러로 벌어들이는 기업은 타격이 크겠죠.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원화 절상 덕분에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플라자 합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1985년 미국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엔화와 독일 마르크의 절상을 강제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일본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일본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일본은 버블 경제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번 원화 절상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원화 절상은 투자자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환율 노출 정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환해지 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법은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평안한 하루 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원전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원전 관련해서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는 결국 원전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신규 원자로 건설 그리고 운영 허가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한 원전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 에너지 장관에게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00기가와트 규모인 원자력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4배가량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전임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3배가량 확대하기로 한 것을 더 끌어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 있는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전 부활 움직임 속에서 원전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번 5월 들어서
원전 섹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40%나 급등을 했고요. BHI의 경우에도 3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전 관련 시공 능력이 부각받으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죠. 현대건설도 이번 달 들어서만 30%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러나 탄력이 많이 떨어져 가는 모습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 밖에 수산 인더스트리가 5에서 6%대 탄력, 나머지 기업들 우리기술이나 한신기계 등이 1에서 2%대 오름세로 제한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칩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을 이제 삼성에서도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 쓴다라는 헤드라인이 오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 메인 기판과 인터포저를 글라스로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인터포저가 더 빨리 대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GPU와 HBM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AI 칩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현재는 실리콘을 인터포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높은 열 전도성이 장점이지만 소재가 비싸고요. 공정 비용이 높아서 제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글라스인데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도체 성능을 향상하면서 생산 비용도 감축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글라스 기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형을 좀 보셔도 글라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중간 기판 부분을 유리로 적용해서 반도체 패키지 구조를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섹터와는 다르게 유리기판 관련주의 경우에는 오늘 시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탄력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I의 경우에도 27%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와 필롭틱스도 15에서 16%대 급등세, 대장주인 SKC도 6%대 오름세 이어가면서 91,800원 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 AMPC 초안을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처럼 안도하면서 3대 2차 전지주들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One Big Beautiful Big Act가 있는데 이 액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 조항이 일단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당초에서 이제 2028년에 조기 폐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종료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초안으로 유지가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의 보조금 액수의 경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MPC에 따라서 미국의 생산 체계를 갖춘 국내 배터리 기업들 이 조항을 통해서 매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안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배터리 3사의 오름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급락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오름세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동반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39,400원 선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배 안 사요. 중국 조선소 견제 남몰래 웃는 K조선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 반사 수혜가 계속되고 있죠. 조선 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윈즈에서 이런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의 하팍로이드가 당초 중국 조선소에 맡기려던 LNG 컨테이너선 일부 옵션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 등 대체 발주처로 고려 중이다라는 한국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중국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 해운사를 배제하는 이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5월에는 일본 쪽에서 그리고 또 인도 쪽에서도 중국 조선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 조선소를 채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현대임스가 24%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2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이네요. HD 현대중공업이 5%대,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삼성중공업까지 일제 2에서 4%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특징주에 주목을 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한진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진칼의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거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들은 후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적대적 M&A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건설이 기존의 17.44%였던 한진칼의 보유 지분을 8.46%로 늘리는 공시를 하면서 한진그룹 회장과의 19.96%와의 지분 차이가 1.5포인트로 좀 격차가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LS그룹과 지분 매입에 대한 우호 지분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델타항공 또한 역시 지분으로 잡ung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따라 좀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분 확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기 만큼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넘는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건설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원전 설계와 시공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원전주들과 동반해서 건설주들이 함께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관련된 행정명령을 4건이나 서명을 했고 여기에 따라 또 EU에서도 원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각국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동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지난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 저점에서 단기 상승이 나와서 눌림목은 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실적 대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고 특히나 작년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기저 효과도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서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풍산 좀 보고 있고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산은 역시 지금 다른 방산주와 더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럽에 대한 현재 구간에서의 방산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 역시 현지 유럽에 대한 생산 실을 구축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155mm 포탄에 대한 설비 증설을 완료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진 만큼 생산성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고리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관심주로 좀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오늘 CJ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등도 보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엔터주도 함께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포착해 주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골라주셨어요. 대표적인 이제 텍스 리펀 업체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은 또 함께 주목받는 종목이잖아요. K 뷰티, K 의료 관광, K 패션 이런 것들의 분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시가총액 4천억이 넘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과의 어떤 그 형평성 펄을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 논란도 없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시대가 잘 나오고 있고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2분기의 중반에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제 1월 달서부터 4분기까지의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1월 달에 이제 75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똑같이 75억,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100억이 나와서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4월 달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분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 달 실적이 이 4달 중에 가장 잘 나왔습니다. 120억이 나왔고, 지금 현재 5월 달 하순인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유추를 해봐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과거에는 이제 명동에 이제 그 로드샵들을 화장품을 사러 많이 갔었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올리브영으로 직행이죠. 이 올리브영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매출에서 한 20에서 25% 이제 매출이라는 것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 여기서 이제 산 것 같고 부가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 리펀드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형외과도 현재 지금 매출 구조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국내 과거에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국내에만 한정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그 한계를 많이 시장에서 지적을 많이 당해왔었었는데 싱가포르랑 그 프랑스에 진출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이 규모는 프랑스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한 2.5배 정도, 250% 성장을 했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600% 정도 일단 해외 법인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차트상에서 좀 약간 유의미한 부분을 한번 수급이랑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고점은 23년도 고점이고 저희 두 번째 고점은 24년도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점이 바로 그 6,000원대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일단 지금은 오늘 좀 힘을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라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좀 약간 러프하게 이 어떤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네. 한마디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수급은 사실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기관이 좀 약간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기조 자체는 순매수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수급도 양호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는 6,000원 돌파 여부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여기 있네요. CJ. 앞서도 이제 올리브영 얘기해 네. 주셨는데 CJ 하면 또 빼놓을 수 없기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어떤 모멘텀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CJ가 이제 올리브영을 상장을 안 하고 이제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과연 CJ가 시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 어떤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밸류들이 적당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CJ 자체적으로 이제 3조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올리브영은 이제 뭐 어느 정도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5조 원 정도는 값어치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그렇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CJ가 최근에 이 올리브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좀 있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신한은행이 이제 정확히는 신한은행이 아니라 이제 그 한국 뷰티파이온이라고 이제 SPC 특정 목적 법인이죠. 페이퍼 컴퍼니. 요게 갖고 있던 신한 쪽에서 갖고 있던 거니까 11%를 콜옵션을 단기 행사를 해서 완전 좀 사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를 지금 잠깐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올리브영은 CJ가 지금 현재 50% 이상을 갖고 있죠. 지주사니까 51%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3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3세들이 한 20몇 %, 그다음에 자사주로 20몇 %에서 지금 정확히 99% 이상을 그 CJ가 올리브영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합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어느 쪽에 가치를 더 높게 쳐주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CJ 주주분들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올리브영은 지금 현재 일반 주주들이 없죠. 99% 이상을 CJ가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CJ의 주주들이 과연 이 합병을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일단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과거에도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할 때 이거는 좀 뭐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CJ 입장에서 올리브영 가치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이제 3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CJ 주주들은 올리브영 가치가 뭐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은 본인들의 어떤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99% 이상 지분을 다 모았어요. 콜옵션을 단기 행사를 해서 이거는 합병을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결론을 내리면 네. 지금 현재 CJ 3조 7천억 가치에 올리브영 가치가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5조 원 정도에서 올리브영의 가치가 지금 CJ 3조 7천억에 얼마만큼 이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급은 완전 뭐 데칼코마니처럼 완전 극명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파란색의 기관은 매수세, 그다음에 빨간색의 매국은 매도세였다가 최근에 살짝 매수세로 전환이 된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어떤 뭐 제가 봤을 때는 딥밸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CJ 일단 뭐 관심 두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CJ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열어볼까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오테크닉스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온 걸로 네. 보이는데 뭐 기저 효과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기업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히 짚어주신 게 이오테크닉스도 기저 효과로 이제 1분기 실적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좀 약간 어떤 선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용 이제 그 베일리 기포드라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은 무슨 뭐 엔비디아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서부터 투자를 한 펀드가 이제 베일리 기포드라는 유명한 펀드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모 증권사와 이제 어떤 콜라보로 나왔죠.
이 고용을 투자를 해서 베일리 기포드가 펀드가 굉장히 고용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적이 고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오 테크닉스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더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투자 발굴하는 제일 잘하는 베일리 기포드가 이오 테크닉스를 왜 샀을까? 괜히 사진 않았을 것 같고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M5 칩의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는 걸 과거에서 이제 블레이드로 잘랐었는데 그걸 이제 자르는 것을 네모나게 이제 깍두기 형태로 자르죠. 그게 이제 하나를 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걸 레이저로 자르는 장비를 지금 이오 테크닉스 그 애플의 M5 생산 패키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량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를 블레이드에서 레이저로 바꾸는 걸 굉장히 어떤 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가 애플 쪽 패키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일단 검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의 기관, 이제 끝쪽인데요. 파란색의 기관이 5월달 들어서 살짝 샀다가 최근엔 큰 흐름 없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매도의 압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오 테크닉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 뭐 애플과 관련돼서 이오 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그 어떤 레이저 커팅 기회가 좀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은 뭐 올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또 이러한 후실적 기조 이어질지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우리 박근호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러 계십니까? 오늘 경동 나비엔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경동 나비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징이 네. 그 주택 경기 이제 아파트 보통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그쵸. 지금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그렇죠. 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호실적을 내고 있을까? 그걸 이제 경동 나비엔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20년 전후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를 지금 굉장한 어떤 실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동 나비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 나비엔도 지금 현재 보일러 교체 주기가 찾아온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적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어떤 뭐 제 생각이고 또 시장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의 그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경동 나비에는 실질적으로 아직 미국에 공장은 없습니다. 다 이제 전량 수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경동 나비엔이 물류 창고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관세 영향을 지켜보고 공장을 빠르게 신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동 나비엔은 뭐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에 급락한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어떤 이제 여기 선에서 2월 달에 경동 나비엔이 굉장히 급락한 구간이 있었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작년 온기로 보면은 경동 나비엔이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구간을 작년 24년도 4분기죠. 24년도 4분기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을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도 작년에 이어서 더 좋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바닥 찍고 지금 5월 달 들어 굉장히 급격하게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 잘 기조를 사네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사실 뭐 단기 해프닝으로 많이 떨어졌지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 있기 좀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네. 현재 가격이 8만 원 조금 넘었는데 원고 쓸 때는 좀 약간 달라져서 일단은 뭐 7만 9천 원 내외 정도, 그러니까 8만 원 살짝 아래 정도면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구간 매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목표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딱딱 어떤 뭐 잘라가는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일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경동나비엔 점검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리기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측에서 2028년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리기판 하면 그간 최태원 회장이 이제 막 팔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 언제 도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시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PI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지금은 소폭 내려온 모습이지만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빛레이저부터 필옵틱스, 램테크놀로지까지 다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JNTC도 4%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잡아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강한 조선인데요. 조선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조선업 계속해서 견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그간 기대감이 많았던 상황인데 실제로 중국 측에 줄 수 있는 물량을 한국 측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5위 해운사죠, 컨테이너사죠. 이 독일의 하팍 로이드 측에서 중국에 발주하려고 했던 이 물량을 한국 측으로 좀 눈을 돌렸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세계 6위 컨테이너사인 일본 측에서도 한국의 발주 물량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시세를 좀 분출시켰던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조선부터 조선 기자재 강했는데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 2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미포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탄력들 계속해서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원전입니다. 원전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역시나 그런 영향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오늘도 강했고요. 종목 시세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일진파워 같은 경우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간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들 이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6%대 강세, 또 상한가 기록을 했었던 에너토크 같은 경우 5%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탄력이 조금 약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1.5%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I 확산이 또 바꿔놓은 산업 구조가 있죠.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와 관련된 산업군일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확산과 함께 주목받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흥근증권의 박희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국 아마존이라던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력 설비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변화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이 우리 기업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라는 제품은요, 네. 증가되는 전력량 수요와 좀 비례하게 움직이는 수요가 움직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번 AI 사이클 때 좀 미국 내 좀 특징적인 게 미국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유례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차 시장 기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AI 사이클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5.5배 증가했고요. 증가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센터 개수도 미국 내에서 5,000개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 사이클, 꾸준히 오는 그런 사이클 외에도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야기하는 신규 전력 수요가 현재 전력기기 사이클을 좀 이끌고 있는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즉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수요처, 핵심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과 엔비디아 거론하신 빅테크들의 수요 확인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또 특히 이런 현재 수출 중심으로 이런 빅테크와 거래를 하고 빅테크가 엔드 유저인 그런 수요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의 코멘트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사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순방 국가로 중동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소식을 잇따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전력 설비들 조정을 받다가 상승 기류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중동이 AI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 여기서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크게 투자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동 또한 이제 과거부터 국내 기업들이 영업도 잘 해오고 수요 대응을 잘해왔던 지역이라서 이미 네트워크도 좀 형성되어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저는 다만 이런 뉴스를 특징적으로 중동이라는 어떤 허브, 중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주권 AI 기조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사실 데이터 센터가 크게 확장되었었죠. 약간 이런 수요 흐름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는 일환으로 중동이 이번에 큰 수요가 좀 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런 주권 AI 기조로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지역이 이제 이런 AI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두 번째 수요 사이클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모두 다 중동 진출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 차별화된 강점이 각 사마다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중동 지역은 꾸준하게 뭐 전력기기 업체들에 있어서 미국의 다음 가는 수요처로 작용해 왔습니다. 네. 뭐 이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뭐 중동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런 중동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권 AI 측면으로 좀 핵심 글로벌 전략 지역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강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발전과 송전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에서 전력기기라 부르는 고압 변압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물론 배전기기와 회전기기 모두 제조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25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전력기기 매출, 고압 변압기가 포함된 전력기기 매출이 약 70%를 차지를 합니다. 이 70% 이런 쪽의 네.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부분에서는 또 히타치, ABB 같은 이 글로벌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동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1분기 현대일렉트릭이 좀 중동 매출 비중이 큰 편입니다. 25년 1분기 기준 중동 매출은 약 27% 수준이고요. 또 중동 비즈니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동을 위한 전력기기 사전 슬롯 할당과 이제 장납기 부품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으면서 빠르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중동 실적이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YOY 전년 대비 이제 60% 이상 60%요? 네, 매출 성장을 했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도 7% 성장을 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 역시 좀 발전과 송전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에서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견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고압 변압기라든지 GIS, 가스전력 개폐기 같은 쪽에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 부분이 좀 존재를 해서 시장 내에서 퓨어 플레이어로 인식이 안 된다는 점이 좀 그렇지만 실질적인 중전기 사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중동 매출과 수주 비중은 약 10% 규모입니다. 현 시점에서 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동보다는 미주나 유럽 쪽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중동이 글로벌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업력 기반으로 갖추어진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서 중동 내에서 그런 두드러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또 기민한 사업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LS 일렉트릭인데요. LS 일렉트릭은 조금의 색깔이 좀 다른 기업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기업이 네. 발전과 송전으로 이어지는 아까 고압 변압기 중심의 그런 단계에 있는 전력기기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단계까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앞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압 변압기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사이클이 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왔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과거 캐파가 대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4배가량 이제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전혀 뭐 꿀릴 게 없는 어떤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고압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전 단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MS 1등도 꾸준히 유지해온 그 배전기기 강점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 이번 빅테크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직수주, 배전기기 직수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전기기 단의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수 있다라는 걸 좀 함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좀 확장성도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동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 LS 일렉트릭도 중동 내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도 존재를 하고 과거 사우디와의 MOU도 체결했던 이력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그룹 계열사죠. LS 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 중심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좀 잠재력이 좀 더 중동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나 뭐 효성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배선과 관련된 배전 단계까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요, 좀 생소한 단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보이던데 현재 조립 생산, 뭐 SKD라던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더 강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전략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좀 높여주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지화 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수요에 좀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거나 좀 운송비나 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존재하거나 현지 네트워크를 좀 더 구축하거나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터져나가도 납기를 맞추기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지화 전략을 좀 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납기 단축과 뭐 적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게 더 가장 두드러진 이게 경쟁력으로 보이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티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지금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나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확산이 될수록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배전기기를 넘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초고압이라던가 아니면은 ESS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점점 더 전력 인프라의 전반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사이클과 함께 저는 네.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초고압 손전망도 네. 그렇고요. 뭐 HVDC, 뭐 ESS, 뭐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이런 거 당연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게 다 전력 수요 때문인데요. 전력이 향후 이제 미래 산업에서도 좀 필수적인 요소고 이번 AI 변곡점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이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이거는 AI 하드웨어들의 전력 소모량이 어디까지 증가하느냐 이런 것도 좀 트래킹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AI 가속기 제품군이 전력 소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전력량 증가를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수요 추세가 이어질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발전 수요 그다음 전력 효율화 수요 확대 등 이런 수요 자극하는 요인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상승 사이클을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 듯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정점 찍고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실제 수주 흐름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성 보시면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세요? 먼저 전력기기 같은 경우가 수주 베이스 네. 사업이다 보니까 이 수주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 같은 거를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현 시점에서 이런 수주 흐름 이나 뭐 미국 시장의 수요 또는 이제 빅테크들의 전력 수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좀 우려가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중전기 3사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3개사들 경우에는 리타임이 긴 이제 고압 변압기는 2028년, 2029년까지도 이제 생산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2, 3년간 좀 풀캐파 수준의 수요를 지금 매출화할 예정인데요. 결국 이렇게 꽉 채워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증가세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풀캐파에 맞춰서 이제 수주 속도를 조절해야 고객사가 바라는 납기를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수익 수주를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이게 좀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수요를 체크해보면 미국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전력기기 신규 주문 추이가 여전히 25년 1분기 기준으로도 YY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QOQ로도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는데 기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견조한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서도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코멘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시그널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는 지금 현 시점에 좀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할 시점까지는 아니다. 데이터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분들께서 전력기기 산업을 이해하시고 또 기업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꼽으시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력기기 산업을 좀 이해하고 네. 기업을 선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일단은 견조한 수주 추세가 좀 유지될 것인지 그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전력 수요 증가가 이끌어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전력 수요 증가라는 어떤 빅 트렌드가 계속 유효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업을 선별할 때에는 저는 이제 업황 이상의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좀 가려보자라는 추이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견조한 수주 추세라는 거는 단순히 상승 추이를 이어간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수주 내용까지 되게 IR도 많이 잘 해주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 IR 자료 등을 좀 확인해서 지역별 수주 추이가 어떤지, 아니면 선별 수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력 수요 증가. 가 야기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전력 수요 증가라는 대전제가 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증가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지속될 것인지, 글로벌 지역으로 얼마나 확대되는지, 주권 AI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때도 저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핵심 AI 하드웨어의 전력 소모량 증가도 이런 것도 유지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기업을 사야 되느냐, 업속을 어떻게 가리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저는 그걸 가리는 기준으로는 네.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 여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가 수주 베이스로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거나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프라이즈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리드 타임을 짧은 제품들을 많이 납기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옥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업황을 뛰어넘을 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일철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7월 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에서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나는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이 신속히 시작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 라이엔도 소셜미디어 X에 좋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EU는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3일 EU와 협상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원래 시한인 7월 9일로 복귀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해서 끝나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걱정 너무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라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이제 다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관세 또 여러 가지 또 챙기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일단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금리가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국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이상 강하게 가는 국면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금 유입과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1%대 이상씩 다 시장이 반응을 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쉬는 틈을 타서 오늘 휴장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기대 요인들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호재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 또 삼성발 호재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그렇게 빠졌다 보니까 변화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 조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대선이 앞서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정책 테마주는 힘이 빠진다라는 쪽으로 오늘 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그래도 밀어올리는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최영주 전문가는 시장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유럽연합으로 타깃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연합 쪽에서는 협상에 대해서 속도도 느린 데다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7월까지 유예됐던 관세를 6월로 조기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이틀 뒤에 또 말바꿈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의 6월달 조기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또 한 번 7월까지 유예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애플과 삼성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외에서 만약에 제품 생산을 할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하도록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왜 이렇게 생산을 국내에서 하길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글로벌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방심하는 거는 금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국내 수출주를 중심으로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던 경제 한국인 협회에 따르면은 1000대 수출 기업 중에서 1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관세 정책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출이 평균적으로 4.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8%대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쪽으로는 7% 등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선박이라던가 바이오 헬스 쪽으로는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듯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주 위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수록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사업 확장까지도 조금 더 우려감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성장성이 그만큼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가운데 가장 부각이 됐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2028년까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고 확정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보수적이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확실시된 부분들도 많이 없고요. 거기다가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업황이 위축이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과 관련된 투자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각이 된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것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도 확실시되는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주 같은 경우에 오늘 테마주 안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죠. PI가 26%대 급등세, 한빛 레이저와 피롭티스의 경우에도 16에서 17%대 급등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로 지금으로선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반도체 업황이 위축된다면 또 함께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도체 관세 관련 뉴스에도 귀 기울여 봐야 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네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수 분위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2,595포인트 저점을 낮췄다가 결국 2,631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620선 후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35포인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에 포착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72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고요. 현재도 전일 대비 8포인트 이상 오른 724.7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수급이 또 양호하게 보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순 매수세로 대응을 해줬고요. 외국인도 1,6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3천억 원 이상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26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 시장은 1%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부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전자기술 쪽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 보합권이지만 SK하이닉스 1% 넘는 상승을 그렸고요. 2차 전지가 밸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엔솔 3%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도 3% 이상의 오름세, 금융주들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켰고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2에서 3%가량의 오름세,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흐름 좋았습니다. 삼바가 2% 넘게 상승했고 LG화학도 2.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부에 강한 하락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2.6%가량 상승했고 미용 관련돼서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이 6%가량 빠졌고요. 엔캠은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잘 갔죠.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반대로 움직임 가져갑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선방을 했고요. 로봇 관련 기업도 괜찮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게임주 펄어비스도 2%가량의 상승, 엔터주의 흐름도 괜찮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실리콘주가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요 상승 막판에 더 들어왔습니다. 2%가 넘는 강한 상승 나오면서 2,644선에서 고점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4%가 넘는 상승 보이면서 725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해석 자체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의 포인트가 됐던 거는 미국이 유럽연합의 관세를 유화하기로 하면서 오늘 시장 자체의 출발 상황부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선 우리 시장을 들어줬던 건 메이저 수급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4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지금 담아냈고 외국인도 1천억 원가량의 수급으로 좀 시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던집니다. 다만 코스닥 오늘도 강한 1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8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도 역시나 8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에는요. 휴대전화 25%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좀 부진하게 출발했다가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 역시나 1.5%가량의 상승력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사그라들면서 3.7%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지주사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KB금융도 오늘 3% 이상의 상승, 시가총액 5위권 자리 굳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았고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력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6%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업황 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백고동이 오늘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이 2%가량 상승했고요. 반면 HLB 같은 경우 1% 빠지면서 엇갈린 움직임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괜찮았고 특징적인 게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펩트론이 무려 3%가량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6위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가량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리네요. 혼조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0.8%가량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국내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의 위재현 선물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1원 내린 1,36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환율도 대체로 약달러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를 언급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장 초반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6원 내린 1,369원에 개장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는 협상 기간을 7월 9일로 연기하면서 달러화가 개장 후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으나 아시아 개장 시간에 달러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현재 달러화 약세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독일의 재정 확장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일정 수준 달러화 약세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장중 아시아 통화의 동반 강세 영향에 달러 환율은 1,36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으나 저가 매수 유입에 현재는 소폭 반등한 1,360원 중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약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엔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엔화가 달러당 142엔대로 진입하면서 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캐리 트레이딩의 자금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이 많지만 대체로 트레이딩 자금은 채권 시장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일본의 시장 금리가 올라갈수록 혹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수록 캐리 트레이딩 청산 요인이 확대됩니다. 다만 최근 시장을 보면 일본과 미국의 3개월 단기금리 차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초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긴 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을 우려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번 주 달러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금통위 이후로 다시 달러 환율이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달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선 금통위 결과 후에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NH선물 위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기분 좋은 상승 불켜며 마감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출발이 꽤 산뜻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분위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내일 시장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동시효과에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640선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가만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 좀 약화됐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조금 좀 급한가 봅니다. 수익률 관리가 좀 급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한 5천 개까지 늘어나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전환되는 모습들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내일은 좀 오늘 동시효과에 좀 오버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에 따른 후폭풍이 조금 나올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장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지권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아마 오늘 좀 멈칫멈칫했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2,600 한 20선 중반대에서 30선 여기가 내일 오전 중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권으로 잘 버티고 그 다음으로 역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강하다는 걸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급 관련된 쪽들 좀 체크를 하면서 요즘 보니까 또 반도체 AI 쪽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픈 AI 쪽에서 한국에 진출하면서 관련된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법인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과 함께 또 AI 관련된 기지개가 좀 더 펼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에 먼저 강하다 그러면은 항상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는 조금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지난 흐름들을 봤었을 때 네. 일단 지금은 선반영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는 2차전지 쪽은 당연히 지금 자리는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여기서 V자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만큼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BYD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이 컸습니다. BYD가 가격을 20% 이상 하락하면서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중국 쪽을 좀 롱으로 보고 한국 쪽이 숏이었다. 그러면은 반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쪽들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 이후의 변화를 좀 더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하반기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주 쪽에서 일정들이 이번에 에스모부터 바이오 USA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축됐던 바이오주가 좀 살아나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일정 중에서는 어떤 일정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다 봐야죠. 다 바이오 봐야죠. 일정 있으면 다 봐야죠. 예, 그중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6월 중순에 펼쳐지는 바이오 USA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과거 지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약간 다 모여서 약간 투자와 그리고 또 어떤 학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그리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좀 기업들 간에 약간 물밑 작업들이 많이 이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그런 쪽에서 요즘 가장 핫한 신약 개발 약가이나 이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보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그거를 먼저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좀 위축됐었던 바이오주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는 좀 더 성과를 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그야말로 기관이 폭풍 매수를 했는데 수급의 연속성을 또 잘 지켜보자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윤지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을 좀 해볼 생각이신가요?
네, 여전히 경제 데이터에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일 수도 있고요. 경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28일에 발표된 예정인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S&P 500 상승분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을 하고 있는 매출이 430억 달러 정도인데요.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 수출이 금지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실적인 만큼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근원 PC가 예상치가 2.5%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관세부가 이후에 물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들도 있고요. 지난달에 진행이 됐던 금통위의 경우에도 모든 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인 빅테크라던가 게임주, 영상 콘텐츠주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상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최근에 급등락이 큰 만큼 저당권 청구를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지건설의 경우 전환가가 5,000원이었는데 주가가 35,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주주가치 희석이 돼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들은 되도록 피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접근하지 않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정태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도와드려 볼까요?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우리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조선주가 계속 가면서 이제는 뭐 다 털었다,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의 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챙겨봐야 된다. 한 쪽에서 그중에 하나 HJ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진중공업이죠. 앞자를 다 땄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1분기 그래도 실적 흑자권으로 돌아섰고 게다가 LNG 벙커링이죠. 이쪽에 대한 수주 증가가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소 쪽을 회피하는 물량들 LNG 쪽은 충분히 한국이 받아갈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미국의 MRO 관련된 쪽에서 수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과거에 만들던 군함과 관련된 쪽에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또 사업부 쪽에서 갖고 있는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이 있는데 이쪽도 건설업이 업황을 바닥을 치면서 나오는 변화 생각해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높은 게 부담이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산업은행 중심으로 갖고 있는 물량이 거의 다기 때문에 채권단 협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압박이 나오지가 않을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야 나오는 전환 물량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그거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점 쪽에서 어떤 미국 관련된 MRO 수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일단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10,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900원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 조선주 안에서 HJ중공업 골라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태경산업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수출주들이 아무래도 우려감이 큰 만큼 내수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태경산업은 석회 제조 판매라던가 비철금속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데 내수 산업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작년에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작년에 고금리나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도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질탄산 칼슘 시장 속에서
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매출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20억 원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6%나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데 태경그룹 전반적으로 시너지 전망과 함께 성장 동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라이온캠텍을 인수를 통해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열사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통해서 매출이 약 8천억 원 규모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경산업의 경우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높은 편인데요. 이렇듯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산업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점이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매물대가 길게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6,090원대인데요.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인 만큼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전저점 구간인 4,390원 구간대 이 구간 이탈할 경우 강한 조정이 예상이 돼서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수축과 공략주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씩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관세 무관 섹터가 더 일단 시장은 중심이다라고 보면서 조선방산 계속 챙겨가겠습니다. 관세 무관 섹터 주목하자. 전문가님은요? 저는 유비무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미리 금리라던가 관세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